숨을 참았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찬 공기가 차라리 칼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제 옆에 선 7살 배기 딸 하늘이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 역시 저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 1%, 아니 0.1%의 아이들만이 다닌다는 VVIP 유치원 작은 거인들의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육중한 철문을 지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된 정원을 가로지르는 내내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식당 주방과 새벽 배송 트럭을 오가며 시커멓게 죽어버린 제 손의 각질과 저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 바닥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늘이의 천재적인 재능 덕분이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아이의 그림을 본 한 노 교수님이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니, 이 아이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와 하늘이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강당 안은 바깥보다 더한 별천지였습니다. 부드러운 샹들리에 조명 아래 엄마들의 몸에 걸쳐진 옷과 가방들은 제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우아하게 웃었지만 저와 하늘이가 들어서는 순간 아주 잠시 흐르던 공기의 미세한 균열을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멸이라기보다는 마치 최고급 카페 뒤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를 발견한 듯한 무심하고도 본능적인 계급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대한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다, 하늘아. 엄마는 괜찮아. 오직 너만 괜찮다면. 단상 위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작은 거인들의 이사장이자 학부모회의 절대 권력자 오수진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 얼음처럼 차갑고 지적인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수진은 우아한 몸짓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냉정한 시선이 정확히 저에게 와서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이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 여자를 알았고 저 여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수진의 입술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기어들어온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한 듯한 서늘하고도 잔인한 경멸이 담긴 미소. 저는 저도 모르게 하늘이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예감은 단 하루 만에 혹독한 현실이 되어 제 온몸을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칼이나 주먹처럼 형체가 있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투명하고 우아해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질식과도 같았죠. 오수진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거인들이라는 왕국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이는 라운지에서 제가 들어서면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모든 대화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투과해서 제 뒤에 벽지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시였죠.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면 그들은 가장 온화한 미소로 아, 그러시군요라고 대답한 뒤 곧바로 다른 이와 어제 본 오페라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득한 공간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가하는 무형의 폭력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작 제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벽이 7살짜리 제 딸 하늘이에게까지 번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쉬는 시간, 하늘이가 다른 아이들의 소꿉놀이에 다가가자 한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 하늘이는 몸이 약해서 밖에서 오래 놀면 안 된대. 우리끼리 놀자. 그 엄마는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눈빛에 담긴 날카로운 경고를 말입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옷자락만 꾹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제 심장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하늘이의 재능을 위해서 이 모든 수모와 멸시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하늘이를 작은 월세방에 데려다주고 저는 곧장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새벽에는 영하의 냉기가 파고드는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나르고 아침에는 식당 주방에 들어가 양파 냄새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팔을 데이고 무거운 접시에 손목이 시큰거려도 괜찮았습니다. 하늘이가 그림을 그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오수진의 그림자는 제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듯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저를 부르더군요. 김민준 씨. 아니, 서지훈 씨. 미안한데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아줘요.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배송업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팀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서지훈 씨 일 잘하는 거 아는데 위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 한 단어가 오수진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 생계수단을 모조리 끊어 스스로 두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던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통장 잔고는 10만 원 남짓. 월세는 일주일이나 밀렸고 집주인은 더는 못 기다려주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늘이가 가장 아끼는 낡은 곰 인형의 솜이 터져 나온 것을 꿰매주면서 저는 결국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꿀 수 없는 꿈이었던 거야. 하늘이의 천재성도 나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앞에서는 결국 꺾이고 마는구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하늘이 몰래 유치원에 자퇴서를 내려갔습니다. 더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달빛만이 차갑게 내리쬐는 유치원 정원은 낮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거대한 유령처럼 스산했습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저는 낮에 봐두었던 개구멍으로 익숙하게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가 좋아했던 이 그네만 한번 보고 가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을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하늘이 어머님.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총괄이사 강태호. 오리엔테이션 때 단상 아래에서 오수진을 보자 하던
그 과묵하고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의 남자였죠.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자퇴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강태호 이사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늘이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더욱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이었죠. 아이의 재능이 여기서 꺾이게 둘 순 없습니다. 유치원 내 조경 관리 인력이 마침 한 명 필요한데 어머님께서 맡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숙소도 제공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숙소 제공? 그 한마디가 마치 동아줄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특히 이런 상류층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겠지요.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강태호 이사는 잠시 저를 꿰뚫는 듯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래전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무심한 표정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손을 놓으려던 순간 악마가 내민 손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스친 것이 희미한 안도감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의 조경사로 일하며 얻은 작은 숙소는 저와 하늘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체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원의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쳤습니다. 제 손은 다시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이의 웃음소리,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이까짓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철저히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오수진과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기도를 비웃듯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끌어냈습니다. 유치원의 연례 음악 발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VVIP 학부모들은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제 아이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숨죽인 채 하늘이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오수진의 아들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연주를 선보였지만 그 소리에는 어떤 감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건반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오수진은 객석 맨 앞자리에서 가장 우아한 미소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의 차례. 작은 체구의 하늘이가 낡은 원피스 차림으로 피아노 앞에 앉자 객석에서는 미세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치는 순간 강당의 모든 공기는 하나의 소리로 통일되었습니다. 하늘이의 연주는 기교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아이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별과 바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강당에는 아주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객석에 앉은 오수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완벽한 조각상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한 자의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질투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대 뒤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수진이 복도 끝에서 하늘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누구 앞에서 재롱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제가 달려가 하늘이를 감싸 안으려던 순간 오수진은 하늘이를 매몰차게 밀어버리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엄마나 너나 남의 것을 탐내는 재주는 똑같구나.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눈앞에 오수진의 얼굴 위로 폭우가 쏟아지던 20년 전의 절벽 끝에서 똑같은 말을 내뱉던 젊은 날의 그녀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나를 향해 뻗어오던 차가운 손, 발밑이 허공으로 꺼지던 아찔한 감각, 그리고 귓가를 찢던 그녀의 비웃음 소리, 잊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 뇌가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함께 20년의 세월이 제 온몸을 관통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가 아닌 볕에 잘 마른 혼이불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조경사로 일하며 지내던 그 작은 숙소의 침대 위였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수진의 악독한 목소리와 20년 전의 폭우,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아니, 살아남기 위해 제 뇌가 스스로 지워버렸던 지옥이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 의자에 강태호 이사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깨어나기를 수십 년은 기다린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를 경계했습니다. 이 남자도 오수진과 한패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아가씨.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르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강태호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비극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강태호 이사는, 아니, 강태호 실장은 제 아버지 서 회장님의 수행비서이자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진. 그녀는 단순한 집사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서 회장님께 밀려 처참하게 파산했던 라이벌 기업 태영그룹의 5회장이었고 오수진은 복수를 위해 신분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저희 집에 잠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친구, 가족처럼 믿었던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제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강태호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잃고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임종 직전 그의 손을 붙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강 실장, 내 딸 지윤이, 우리 지윤이 좀 찾아주게. 그리고 자네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원수를.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실장이 20년간 오수진의 밑에서 굴욕을 견디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가 저를 작은 거인들로 이끈 것이 이 모든 복수를 위한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20년간 저를 지탱해왔던 선량한 믿음, 세상에 대한 희미한 기대, 그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차가운 강철 같은 복수심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냥꾼이었습니다. 강태호 실장과 저는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수진이 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을 20년간 차곡차곡 모아왔지만 결정적인 한 방,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퍼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퍼즐은 오직 그녀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숨겨져 있겠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가련한 존재로 위장한 저 서지훈뿐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가씨. 지금부터 아가씨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잃은 채 오수진 이사장의 작은 호의에 감흡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미혼모여야만 합니다. 강태호 실장의 말에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삶에 지치고 불안에 떠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죠. 다음 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오수진의 동선을 파악해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벌레를 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발표회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계속 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오수진은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상대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알면 됐어. 내 처지에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하늘이 재능이 아까워서 봐주는 거니까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 그녀의 그 오만한 확신이 바로 제가 노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바닥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그저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직접 이뤄내시는 그 능력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오수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지독한 욕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였죠. 그녀는 턱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정원이나 쓸어.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덫이 성공적으로 놓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지만 제 입가에는 저 자신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움재단 창립 기념 VVIP 행사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위선적인 웃음과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흰색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케이터링 직원으로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나르며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제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무대는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단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오수진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연회장 중앙에 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아첨을 한껏 즐기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발견하곤 보란 듯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거기 너 와서 내 구두 좀 닦아. 와인 튄 것 같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굴욕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지만 저는 순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드러운 냅킨으로 그녀의 반짝이는 구두를 닦으며 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요. 오늘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이사장님. 오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마침내 행사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수진의 업적을 기리는 헌정 영상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해움재단을 최고의 교육 기업으로 이끈 위대한 여성. 영상 속의 그녀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모든 조명이 무대 위에 오수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은 암전되었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오수진이 이게 무슨 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비친 것은 화려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의 날짜가 찍힌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 끝에 낡고 흐릿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오수진이 겁에 질린 젊은 날의 저를 거칠게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그녀의 잔인한 목소리가 악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 엄마나 너나 남의 것을 탐내는 재주는 똑같구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이고 사람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스크린과 오수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더러워진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오수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수진. 아니, 오수진 회장의 딸. 20년 만이네. 내가 탐냈던 남의 것, 이제 찾으러 왔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강태호 실장과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실장은 오수진의 횡령과 비리가 담긴 서류 뭉치를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먼저 채갔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20년 만에 제게 돌아온 승전가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오수진의 왕국은 무너졌고 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제자리, 회장실의 거대한 의자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지만 제 마음은 어째서인지 텅 빈 폐허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통쾌함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 싸움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한만이 먼지처럼 떠다녔죠. 이제 하늘이와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하늘이가 갑자기 붓을 떨어뜨리며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고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진단명은 팡코니 빈혈이라는 희귀 유전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절망적인 단어들을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골수 기능 부전, 합병증,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뿐이라고. 부모인 저는 조직 항이 맞지 않았고 가족 외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수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제 딸 아이의 목숨 앞에서 해움재단의 주인이 되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벽에 기댄 채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해 가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오수진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죠. 오수진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지훈 씨와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달라는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수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분은 서 회장님을 아버지로 둔 배다른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오수진, 그녀가 내 언니라고?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라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하늘이의 진단서 위로 의사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 외에는 이식 확률이 희박합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시킨 원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던 악마, 내 딸 하늘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가혹한 운명. 저는 텅 빈 복도에 선 채 차마 신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